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총이나 대포로는 잡기 어렵고 미사일을 쓰기도 곤란한 게 무인기나 드론이죠. 이런 무기들을 정밀 타격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가 양산돼서 올해부터 전력화됩니다.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미국 CIA 분석가 출신의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수미 테리 씨가 국정원 요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미국 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게 일어났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화봉송에 참여한 BTS 진은 가장 주목받은 성화봉송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올림픽 화제 또 메달 유망주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도권 또 중부권에 큰 피해를 준 호우, 지금은 남쪽으로 좀 내려갔죠. 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전문가인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물적 피해가 아주 큰데요. 특히 경기도 파주 등 북부 지역 침수 피해가 컸죠.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이번 주 초반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이 파주 지역에는 600mm가 넘는, 그러니까 1년 365일 동안에 나눠서 내려야 될 비의 절반 이상의 비가 사나흘 만에 거의 뿌려진 건데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전 11시 기준으로 16일부터 이어지는 호우로 인한 일단 공식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한 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축사 붕괴로 인해서 이게 자연재해 인명피해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데요. 이 외에는 일단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비로 산책로나 도로가 통제가 되고 산사태 주의보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들이 많아서 좀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산책로 5,584곳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경기도에 위치한 산책로가 5,37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4개 국립공원, 431개 구간, 도로 14곳, 분지주차장 101곳, 세월교 61곳 등도 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가의 침수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323헥타르에 이르는 구간이 침수되면서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많은 비가 내렸던 충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878헥타르, 전남에 282헥타르가 침수가 됐는데 이는 1,3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이로 따졌을 때 축구장 2,031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네. 서울 수도권에는 일단 비가 좀 그쳐서 장마가 끝난 것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비 또 올라옵니다. 남부 지역에 지금은 비가 많이 예보가 되고 있고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 일부 지역에는 그야말로 한증막 같은 습한 무더위가 예상이 된다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특히 전남과 경남 지역에 많은 양의 집중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게도 굉장히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는 대부분 해상으로 물러가고 오전 중에는 그냥 약한 비 정도만 내리는 수준이어서 경남 지역으로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제주도 동부 해안 지역으로는 폭염경보 그리고 경북과 동해안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지금 확대가 발표된 상황인데요. 중부지방으로 이제 장체전선이 오늘 밤에 다시 북상을 하게 되면은 남부지방은 빗줄기가 좀 잦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폭염이 내려져 있는 구간들이 더 넓어질 거고 날씨가 많이 습해지면은 지금보다 폭염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말에는 그렇고 다음 주 후반쯤에는 장마가 끝나게 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올라온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던데 사실인가요? 북서태평양 부근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26도 이상만 돼도 태풍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의 영향으로 인해서 북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지금 30도가 넘는 상황, 굉장히 고수온의 해역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이들 지역의 중심에서의 바람이 초속 17m 이상이 되는 태풍급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태풍 3호 태풍 데미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아직은 각 나라마다 예상하는 예상 진로를 굉장히 다르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태풍이 우리나라 북은 어느 쪽으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을 하면서 이제 예년 이맘때 수준에서 장마가 먼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던 뭐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태풍은 다량의 수증기, 어떻게 보면은 정체전선상에서의 비구름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수증기를 품은 그런 연료가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강수의 강도의 여부라든지 강수의 유무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폭염 그리고 폭우와 더불어서 다음 주 태풍의 진행 상황까지 잘 살피셔서 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기상 정보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긴장을 끝까지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레이저로 적의 무인기와 멀티콥터, 드론을 정밀하게 격추하는 전술을 한국형 스타워즈라고 부릅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광선검이잖아요. 레이저 무기를 처음 도입한 영화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나온 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세계 최초로 이 첨단 무기를 올해 안에 실전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방사청 대변인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날아다니는 소형 드론을 레이더로 탐색을 해서 이 소형 드론의 궤적을 따라다니면서 레이저로 10초 내지 20초 정도 조사를 함으로써 열 에너지를 700도 이상으로 높여서 안에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배터리 같은 전자장비나 엔진을 태워서 격추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스타워즈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광선, 레이저로 태우는 겁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전략의 이름, 블록 1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무기인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 대공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드론이라든지 또 멀티콥터 이런 것들을 레이더로 지금 그 그림에 나옵니다만 이 레이저 대공무기가 나오죠. 저기에서 지금 레이더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확인하고 그걸 추적을 해서 조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발사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향해서 발사해서 그걸 격추를 시키는데 방식은 방금 대변인 얘기했듯이 10초에서 20초 정도 이 레이저를 발사해가지고 열 에너지로 이 전자장비 엔진을 태워서 격추시키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탄약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전기만 있으면 되고요. 놀라운 거는 한 번 쏘는데 2,000원 정도면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2,000원. 그 요새 라면 한 그릇도 값 넘는데. 그렇죠. 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블록 1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앞으로 블록 2, 3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 1은 사거리가 2km 내지 3km니까 북한의 무인기의 고도가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레이저 시험 평가를 했는데 3km 밖의 무인기 30대를 100% 격추시켰습니다. 백발백중이네요. 예, 백발백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네, 자랑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거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블록 1의 위력, 성능 잠깐 보겠습니다. 네,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드록 격추 시험 영상입니다. 자, 저렇게 지금 발사됐어요. 안 보여요. 태웁니다. 주요 부품이 불에 타고 요새는 이제 불에 타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저렇게. 이 영화 보는 것 같네요. 자, 실제로 보니까 믿음직합니다. 블록 1은 4년 전에 민관군 합동으로
개발을 시작했죠? 예, 2019년 8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CJ 기업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월에 전투용으로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양산 계약이 체결되게 됐고요. 올해부터 이제 군에 인도되어서 실제로 그 본격 운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주목받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블록 2 로의 업그레이드도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출력이나 사거리를 대폭 향상시켜서 특히 이제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을 현행 20kW에서 수백 kW로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기술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괴력도 당연히 엄청나게 커지겠죠. 네. 블록 3, 블록 4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붙였다는 문 센터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자, 블록 1이나 블록 2 이게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실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드론이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근데 2년 전입니까? 그 겨울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영공을 날아다녔거든요. 용산까지 왔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우리의 대공포로 격추시켜야 되는데 격추시키면 오히려 도심에서 우리 피해가 더 커질까 봐 낙탄이 생기잖아요. 예, 격추를 시키질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레이저 무기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민간 피해를 주지 않고 대공 기습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블록 2 이제 3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드론이나 멀티콥터를 제압하기 위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위력이 실제 전기의 그 출력이 한 20에서 30kW밖에 안 되지만 그 수백 킬로와트로 늘리면 적의 미사일, 적의 전투기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타격 미사일 뭐 팩3라든지 네. 뭐 천무라든지 이런 천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저 타격을 하는데 이 지금 사드라든지 근데 이제 이게 발전이 되면 거리도 길어지고 위력도 커지고요. 실전에서 정말 유용한 무기 이제 이 스타워즈 시대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때도 이게 뭐 이스라엘 방공망이 무력화됐잖아요. 워낙 그렇습니다. 많이 쏘니까. 자, 외국에서 이걸 보면 야, 한국제 블록 1, 2 수입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그 대공 방어망을 갖추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대공포 다시 말하면 미사일로 그걸 격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레이저를 도입한 이 방식을 지금 우리가 지금 최초로 실전 배치하지만 여러 개 나라가 이걸 지금 실전 배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순우리 기술로 개발한 유도 로켓, 비공, 날아다니는 뭐 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의 최종 시험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하와이에서 실시된 시험 평가에서 자, 6발을 쏘았는데 이것도 모두 100% 명중했다죠? 예, 우리 K방산, 우리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국산 유도 로켓이거든요. 외국 기술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개발한 무기인데 펜타곤 미 국방성 시험 평가에서 100% 명중되는 이런 위력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LIG X1이 개발한 무기입니다. 그게 이제 구경을 보면 2.75인치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한 7cm니까 우리 머그컵 정도의 굵기라고 보면 되죠. 커피잔. 네. 예, 거기에 이제 탄두가 들어가 있고 유도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비공을 하와이 해역에서 표적 6개 모두를 이제 잡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시험 평가에 성공했다는 무슨 의미냐면 미국이 모든 무기를 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작은 무기들 이런 무기들은 동맹국에서 개발한 것을 시험 평가에서 통과가 되면 미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걸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품받는 거죠. 납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K방산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지만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이 지금 이번에 미국의 주요 이 지휘관 해군 참모총장이 보는 앞에서도 이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산 유도 무기의 첫
미국 수출을 성공시킬 것 같은 이 비공의 위용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칩니다. 이거는 야간 투시 장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날아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적들은. 비궁은 지난 8년간 우리 해병대가 사용해서 성능을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때 쓰는 예, 무기인가요? 우리 해병대가 이제 주도해서 그동안 개발을 했고 물론 LIG 넥스1과 함께 했습니다만 8년 동안 실전 배치가 됐었어요. 해병대는 지금 우리 중요한 도서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 도서, 서해 5도를 방어하고 있는데 북한이 서북 도서를 기습 상륙하기 위해서 공기부양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공기부양정을 추적해서 타격할 수 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무기입니다. 원래는 차량 탑재용인데 차량 이걸 탑재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걸 이제 소형 무인 수상정 있지 않습니까? 무인 수상정에 탑재해서 발사 가능한 이 발사대를 자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조정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야간 작전이 가능한 것이 이 자체의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EOIR이라고 그러죠. 작년에 우리 군사정찰 위성 발사했는 게 EOIR 위성입니다. 주야간 가능한 겁니다. 표적과 사격이 가능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발사 후 망각 방식이 적용이 그게 돼서 무슨 말인가요? 저도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망각이 되지 않으면 하나만 계속 추적을 하게 되면 하나만 쫓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망각이 되면 여러 발을 동시에 추격이 가능한 그게 더 겁니다. 무섭네요. 그게 무서운 그러니까 거죠. 나만 쫓아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잊어버리고 딴 놈도 막 그렇습니다. 쫓아다닌다. 이게 이제 다른 데서 개발이 7가지가 있는데 대개 보면 레이저로 추적하는 방식은 하나만 타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발사 후 망각 방식 적용이기 때문에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이 최고 지휘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왜 나만 쫓아와가 아니라 모두 쫓아다니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이 적용된 그야말로 첨단 무기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하와이에서 극진하게 영접한 사뮤엘 파파로라고도 합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이 비궁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And in fact, when I visited the Korean ship, that's the first thing I saw when I stepped aboard was the Poniard. 네, 이 파파로 사령관만이 아니라 미국 해군을 총괄하는 참모총장 비궁을 통해 미 해군 최초의 완전한 무인 체계 킬체인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미 해군 참모총장의 여군입니다. 여군 대장이 이제 미군 여장성이죠. 여군 장성입니다. 프란체티 총장인데 지난 12일이죠. 우리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비궁을 통해서 미 해군 최초의 완전한 무인 체계 킬체인을 달성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군도 마찬가지지만 무인 체계를 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표적을 타격해서 전승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인 체계와 유인 체계를 복합해서 완전체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프란체티 총장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무인 체계, 무인 수상정에다가 비궁을 탑재함으로써 무인 수상정과 유인 함정과 함께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이 선제 타격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 비궁이 이게 유효한 게 뭐냐면 미국 함정들이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함정들이 쫓아와서 이 자살 공격을 합니다. 맞죠. 뭐 근데 카미카제도 아니고. 예, 그걸 타격할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비궁을 도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 표적들을 다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 해군 참모총장 또 파파로티 인태 사령관이 그런 지금 평가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조그만 배들을 잡아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 청소 무기다. 그걸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무기이기 네. 때문에 아주 대단히 만족을 했고 지금 인태사령관이나 해군 참모총장이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이걸 도입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이 이걸 도입하면 이걸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4개 나라에 좀 수출됐습니다만 더 많은 나라에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네. 우리 양궁이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개가를 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참 활 잘 쏘는 민족입니다. 무기 이름에 궁이 많이 붙어 있죠. 천궁, 비궁. 자, 이 비궁은 지금까지 4개 나라에 수출이 됐습니다. 개발사인 LIG 넥스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캐시카우, 매출 효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명중률 높고 또 가성비 좋고 이러한 게다가 또 한 번에 수천 발씩을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확실한 캐시카우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 UAE 이렇게 4개 나라에 현재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 최고위 장성들을 아주 흡족하게 만들므로써 곧 이제 미국에도 수출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 지금 비군과 같은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그 수상정 무인 수상정 해검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뭐 무협지 같은 이름 많이 붙이네요. 이 해검. 해검도 역시 LIG 넥스원이 개발한 건데요. 네. 이것도 같이 역시 동반 수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예스러운 이름입니다. 비궁, 천궁, 해검. 뭐 상당히 현무 옛날 있어요. 현무. 현무도 예. 있고. 그런 무기들이 2글자 무기들이 많군요. 트럼프 후보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리 방산업계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이 왜 돈 많은 나라들을 지켜줘야 되느냐. 나토, 한국, 독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승리를 하게 되면 동맹국에게 방위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에게도 그 방산에 대한 그런 예산을 증액하라. 그러면 그 증액이 결국 방산 기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방산업계의 그 예상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방산 기술을 확산하고 촉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 침공을 통해서 탈냉전 질서가 흔들리고 그동안 국방 예산을 거의 지출하지 않았던 유럽의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막 2%씩 3%씩 증액하고 있고 K방산에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서도 수조 원. 최근에도 루마니아도 K9 자주포 들여오고 결국 K방산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 유럽에 압력이 더 가해질 것이고 더 사라고 하겠죠? 예, 그것이 이제 우리 K방산 수출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된다고 꼭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다른 곳에서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CIA 분석가 출신인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씨가 미국 연방검찰에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혐의가 뭐죠? 예, 이 수미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입니다. 이 수미테리가 고가의 그 식사 또 명품 백 그리고 코트 이런 것들을 받고 또 현금으로도 최소 37,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한 5,100만 원 정도 되겠죠. 연구 기금으로 받았다요? 예, 연구 기금 형식이지만 이런 어쨌든 돈을 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을 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검찰의 그 공소장을 보면 2013년 6월부터 미국의 그 공개되지 않은 또 민감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다가 넘겼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테리를 한국 정부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대리인이다. 이렇게, 스파이라고는 안 했네요. 예, 이 대리인이다라고 명시했는데 이 앞에 시크릿을 붙이면 시크릿 에이전트 하면 이제
첩자, 뭐 간첩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아닙니까? 스파이죠. 예, 거기까지는 규정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소 사실에 보면은 심각한 정보를 빼돌리는 간첩으로 뭐 이렇게까지 적시하지는 않았고, 다만 사전 등록 없이 어떤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했다, 이런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수미테리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탈북 다큐멘터리를 공동으로 제작해서 유명한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수미테리는 뭐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함께 뭐 토론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뭐 대표적인 안보 전문가죠. 특히 북한 분야의 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미테리는 북한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72년 서울생이고요. 12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이제 미 시민권자, 미 국민이죠. 네. 뉴욕대에서 정치학사, 터프츠대에서 이제 국제관계학 박사를 보스턴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CIA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NSC 백악관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과장급으로. 네, 과장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싱크탱크죠. CSIS라든지 지금은 CFR 미 외교협회 연구가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미테리의 지론은 그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켜야 그래야 북한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말씀하신 탈북 다큐 비욘드 유토피아가 그 유명한 엠미상의 후보로 올라갔어요. 네. 자, 미국 검찰의 기소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수미테리 씨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원훈, 이게 좀 무색하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NIT가 보도한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의 기소장을 보면 이 테리 연구원을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대사관 차량에다 탑승시키고 또 국정원 간부의 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내역들이 다 포착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그 명품 매장이나 식당에 같이 있는 CCTV 장면, 심지어 그 대화 내용까지도 이렇게 다 지금 증거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너무 아마추어스럽게 일을 했다. 은밀해야 될 정보기관이. 국정원 간부 카드를 써가지고 결제 내역이 미국 연방검찰로 다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보면은 그 토니 블링컨 이제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던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테리 연구원이 그 간담회 내용이 외부에 당연히 유출이 금지돼 있는데 저게 지금 국정원 요원 카드 꺼내주는 장면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장면도 있지만 아까 그 간담회 직후에 아까 그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국정원 참사의 차량에다가 탑승을 시켜서 거기서 또 2페이지짜리의 그 메모 내용까지도 사진 촬영하는 것 이런 것까지가 다 포착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 뒤에 가는 사람이 수미테리, 그 가방 들어준 사람이 국정원 요원, 그러니까 우리 대사관 직원이에요. 예. 자,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국정원이 이렇게 금품을 제공하고 한 것은 과거 정부 시절의 얘기다. 예, 특히 과거 정부 때 전문 요원들을 배제하면서 비전문가들로 채워넣으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많이 채증이 돼 있는 특히 심각하게 금품을 제공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사진에 덜렁덜렁 찍혀 있는데 네. 이거는 바로 그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고 이때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감찰이나 문책을 검토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 사실 그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국정원의 1급 심지어 3급까지 포함해서 대거 어떤 물갈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정부 때는 지난 적폐청산이라 가지고 많은 그 과거 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특히 대외 관계에서 중요하게 활동하는 이 요직에 가장 엄정한 어떤 정보 활동의 전선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대거 물갈이하면서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많이 채워넣으면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시각입니다. 일단 수미테리 씨는 우리 돈 6억 원 가량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돼 있습니다.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보석금 6억 원을 내고 일단 이제 체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만 수미테리 측은 오히려 한국 정부를 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운 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보면 이렇게 이 포착된 그런 시기가
문재인 정부 시기라면 문재인 정부 시기는 사실 한미 관계가 좀 껄끄러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미 테리가 당시 정부의 입장을 오히려 비판을 했지 도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장이고 그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수미 테리는 미국민이다. 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죽을 각오도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기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시점에 이런 그 일이 불거졌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놨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이 사건과 직접 연루된 것으로 지목한 국정원, 외교부도 각각 공식 입장을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국정원도 기소 보도 관련해서 한미 정보 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정원은 이번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 정보 협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외교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이 보면 수미 테리가 공직을 그러니까 CIA나 NSC를 떠난 이후에 민간인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어떤 그 미국 법 절차를 안 지킨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정부 간 현안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이고 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대외 활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성하고 그 구멍을 메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성묵 센터장, 박성원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선발대는 몸을 풀고 있고 본진도 곧 파리로 떠납니다. BTS의 진이 한 성화봉송은 많은 외신들에 의해 가장 주목받은 성화 주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주당식대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불끝같이 많이 있고요. 파리올림픽에서 크게 화이팅 외치면서 즐거운 경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꼭 포디움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네, 이번 주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메달 유망주들이 속속 파리로 향하고 있는데 본진은 20일 떠난다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우리의 그 배드민턴하고 사격 대표팀이 파리로 출국을 했고요. 종목별 일정에 맞춰서 이제 종목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6일에 수영 그리고 양궁 대표팀 출발했고요. 어제는 역도 대표팀이 이제 프랑스로 출국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단 본진은 내일 출국합니다. 어제 유도 대표팀 출국할 때 지난 5월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따냈던 김민정 선수도 네. 하늘이 감동할 만큼 훈련했다. 그러면 하늘이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른바 지성이면 감천이다네요. 예. 네. 가끔가다 우리 대표 선수 중에서 나보다 더 훈련 많이 한 선수들이 있으면 금메달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이겨낸 우리 선수들 이번에 메달로 보답을 받기를 지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처칠의 말대로 피와 땀과 눈물은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역대 최초로 육상 금메달에 도전하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모나코에서 치른 모의고사에서는
동메달을 땄죠? 예, 그렇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하기 직전에 열리는 마지막 이제 실전 무대였었거든요. 모나코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이 우상혁 선수, 남자 높이뛰기죠. 2m 28cm로 이 공동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이번 파리올림픽 남자 육상 이 높이뛰기에서는 이 카타르의 바르심, 또 이탈리아의 템베리, 미국의 해리슨 선수와 함께 4파전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4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순위보다도 이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몇 미터, 몇 센티미터를 뛸 것이냐가 중요해졌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2m 33cm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올 시즌에 우상혁 선수 2m 28cm, 2m 31cm까지 갔습니다. 남은 2cm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파리 현지에 도착해서 실전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명한 세르게이 부부카를 조인, 새인간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우상혁 선수 그때 새처럼 5, 6cm만 떴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때마다 신기록을 쓰고 있는 양궁 대표팀 황금세대란 말을 들으며 메달 기대를 높이고 있는 수영 대표팀의 출사표들을 직접 들어보시죠. 피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 3명, 남자 3명을 봤을 때 지금 컨디션은 전부 다 100%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습했던 만큼 그런 기량들을 경기장에서 펼친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몇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보고 싶은 게 어릴 적부터 올림픽 금메달이 소원 꿈이었어가지고 꼭 이뤄내보고 싶습니다. 네, 20대 우리 수영 황금 세대의 활약, 깜짝 금메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올해로 8년 임기를 끝냅니다. 파리가 마지막 무대가 되겠죠. 자, 유 위원의 메달 전망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고 우리 그 대표 선수들과 자주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감이 좀 있겠죠. 우선 이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의가 제시한 금메달 5개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깜짝 메달과 관련해서 이 탁구, 혼합복식 그리고 브레이킹 댄스에서 메달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IOC 위원은 선수위원이죠. 이제 8년 임기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IOC 선수위원 4명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새로 뽑게 되고요. 이 중에 1명, 우리나라 LPGA 투어의 그 스타 선수죠. 박인비 선수가 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회 출마를 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네, 자 박인비 선수가 자리를 이어받아야 될 텐데 참 그것도 우리 메달이나 다름없네요. 자, 금메달만 중시하는 풍토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금은동 관계없이 메달을 12개 뒀다면 신기록이 세워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따낸 금은 동메달 모두 합치면은 지금까지 287개이거든요. 많이 땄네요. 여기서 동메달 1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역도에서 4위를 기록한 이 전상균 선수가 네. 당시 동메달을 따냈던 러시아 선수가 추후에 이 도핑으로 적발됐거든요. 실격이네요. 예, 그래서 메달을 박탈을 당해서 이 전상균 선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뒤늦게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가 역대 통산 메달 288개를 기록하게 됐고요. 12개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300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통산 올림픽 메달 300개 돌파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은 모두 96개거든요. 96개. 예, 똑같은 금메달이더라도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은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겠죠. 뭐 100만 번째 입장객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기 일정으로 보면 올림픽 초반에 우리가 금메달이 기대가 되는 수영, 양궁, 펜싱, 사격이 열리거든요. 이 종목 중에 한 명이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궁이냐 펜싱이냐 사격이냐 아니면 의외의 깜짝 스타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주자 중 한 명으로는 BTS의 진이 선발돼서 뛰었죠. 성화 봉송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했는데 예.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죠. 이 BTS의 인기는 뭐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이 가장 그 BTS 멤버 중에 군 복무 마치고 가장 최근에 가장 먼저 이 전역을 한 이 진이 파리올림픽 성화봉송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지난 15일에 이 파리에서 성화봉송에 참가를 했는데요. 진이 성화봉송한 그 구간은 워낙 인파가 많이 몰려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날 밤이에요, 그날이. 예,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세계의 이 주요 외신들이 이 진의 이 올림픽 성화 봉송을 모두 주요 뉴스로 사타지를 했는데 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계정에 이 진의 성화 봉송 동영상을 메인에다가 올렸거든요. 자, 그랬는데 일종의 그 BTS 팬들이죠. 아미의 성지 순례가 됐고요. 아미들에게는 이 2024 이 파리 올림픽 공식 계정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LA 올림픽이 열리는데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계정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지인의 성화 봉송 소식을 축하하고 알리는 그런 댓글까지 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음악 전문 채널이죠. 이 MTV는 진과 올림픽을 합성한 진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진림픽이라고도 했고 또 그 김석진이 이게 본명인데 예. 그 김석진 팀은 항상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BTS 인기를 외국에 나가면 더 실감을 하는 그런 사건이 또 됐어요. 근데 얘를 비교하자면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나 뭐 프로배구, 프로농구 올스타전을 할 때 축하 공연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워낙 인기 스타가 축하 공연에 나서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프로농구 올스타전이긴 하지만 프로농구 팬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스타 선수들의 팬들이 몰려와가지고 공연 끝나자마자 체육관 다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올림픽보다는 이 지인 팬들이 더 올림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때문에 뭐 이런 그 유명세라고 할까요? 이 스타의 영향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의 AP, 파리의 유명한 또 파리마치 그리고 빌보드지 등이 아주 대서특필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AP는 특히 진을 가장 주목받은 성화봉송 주자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까지 호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이 세계적인 뉴스로 이 지인의 이제 성화봉송 뉴스를 타이틀을 했는데, 뭐 AP는 이 가장 주목받은 이 성화봉송 스타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화봉송에는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 참가하기도 하고요. 당대에 주목을 받는 이 스타들을 많이 초청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은 더욱더 돋보이는 스타로서 빛이 났고요. 그것을 또 증명이나 하듯이 많은 팬들이 진의 성화봉송 장면을 직접 보고자 파리 시내로 몰려들기도 했었죠. 네, 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자막에도 있습니다만 올림픽 성화봉송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 대표들이 협회별로 다 참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올림픽에서 열리는 종목의 대표 선수들 그리고 협회의 관계자들, 심판들, 심지어 자원봉사자들도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올림픽 성화봉송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이 성화봉송 자체가 세계 곳곳을 돌면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전파하는 역할이 있죠. 때문에 이 BTS 진과 같은 이 스타들의 참여도 물론 중요하고 그 이외에 올림픽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성화봉송 주자로 초청함으로써 올림픽의 의미를 돋보이게 부각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이 각 종목별 대표 선수 그리고 24명이 한 팀을 이뤄서 성화봉송에 참여하는 팀 릴레이가 열려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국가대표단의 공식 단복이 공개가 됐습니다. 개회식, 폐회식 등에서 입죠. 문신템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테지만 설명을 드리죠. 또 매우 트렌디하다는 호평이 쏟아졌네요.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단복, 아시안 게임 단복은 이제 그 동안에는 그 대기업의 이 패션 업체가 담당을 해왔거든요. 이제 근데 이번에는 캐주얼 웨어를 만드는 캐주얼 웨어 브랜드 회사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수 단복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선수 단복은 이 개막식이나 폐막식처럼 공식 행사에서 우리 선수들이 입고 착용하는 그 의복이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그 무신사가 캐주얼한 느낌의 이 단복을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우선 컬러가 벽청색이거든요. 이 동방을 상징하는 벽청색, 그리고 여러 선수단 중에서 더욱더 푸르르게 빛나라는 의미로 벽청색을 사용했고요. 허리에 뜨는 일종의 그 벨트가 또 눈에 띄는데 각대를 재해석했다고요? 이 각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이 조선시대 이 관리들의 관복 입을 때 허리에 차는 벨트 같은 그 각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 벨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 벨트가 있어요, 저 단복에. 예. 그래서 이제 벨티드 슈트 셋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하게 벨트가 장식되어 있는 단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전통과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영감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그 아주 캐주얼하고 세련된 느낌의 선수 단복이 제작돼서 선수들도 만족해 한다는 반응입니다. 네, 26일 공식 개막을 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많은 팬들의 새벽잠을 설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과 파리의 시차가 7시간이 나기 때문에 이게 새벽 2시, 3시, 4시, 5시 이렇다는 거예요. 방통위의 권고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유럽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이 시차 때문에 우리가 좀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에 봐야 된다는 그런 조금 좀 어려움이 있죠. 자, 이번에도 이제 주요 경기가 주로 밤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림픽 때마다 마찬가지지만 이 주요 방송사들 간의 시청률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하루 28시간 중계 방송이 방송될 예정이고요. 3시간 하이라이트입니다. 채널 2개이기 때문에 채널 2개에서 합쳐가지고 하루 28시간 중계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늘 이 방송사에게 권고가 들어가는데 이 시청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주요 경기에 중복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지 말고 이 시청자들이 어떤 이 채널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편성하고 이 방송사들 간의 그 중복 편성을 최대한 피해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좀 더 보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좀 다양하게 보고 싶은데 우리 선수들 것만 한다고 4-5개 채널이 똑같은 거 하면 되겠습니까? 올림픽은 전 세계의 스포츠 재전입니다. 시청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KTV 유튜브 채널은 19일까지 100번째 올림픽 금메달 종목을 예상하고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많이 좀 응모해 주세요. 극한호우와 폭염의 안전과 건강 각별히 챙기시길 바라면서 저는 7월 2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